멜컴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성공의 비결로 1만 시간의 법칙을 꼽았다. 한 분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1만 시간이라. 1만 시간을 견딘다는 건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1만 시간의 결과엔 환호해도 1만 시간 자체엔 관심이 없다. 끝없이 반복하고 실패하고 헤매는 시간을 겪어낼 리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발레를 전공하고 코르드 발레, 군무무용수로 살아온 정옥희 교수의 에세이 나는 어쩌다 그만두지 않았을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마 발레리나가 아닌 군무무용수로 활동했던 저자의 이야기는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터에 나가는 우리네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하고 실패와 혼돈의 시간을 겪어낸 저자의 모습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울림을 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펴낸 곳, 웅진 싱크빅, 지은이, 정옥희. 나는 어쩌다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발레를 전공했다. 발레리나다. 8살 때부터 발레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 발레 전공으로 대학 무용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엔 프로페셔널 발레단에서 활동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난 스스로를 발레리나라 칭하지 않는다. 나뿐 아니라 발레를 전공한 다른 사람들도 여간에선 자신을 발레리나, 발레리노라 하지 않는다. 그건 뭔가 너무 간지럽다. 발레리나 정옥희, 뭐가 그리 간지러운 걸까? 뮤지션이니 물리학자니 타투이스트에는 없는 간지러움이 발레리나엔 있다. 발레리나라는 단어는 발레 전공자와는 그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 발레리나는 외부자가 보는 시선, 발레 전공자, 발레 무용수는 내부자가 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분야나 안팎의 풍경이 다르겠지만 발레만큼 그 간극이 클까 싶다. 발레리나는 오븐에서 갓 꺼낸 수플레처럼 한껏 부풀어 오른 단어다. 여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교집합이라 할까? 발레리나는 선망의 대상이요 친숙한 기호다. 하지만 수플레는 이내 푹 꺼져버린다. 내가 지나쳐온 발레의 풍경 역시 문구점 편지지를 장식하는 발레리나 일러스트와는 사뭇 달랐다. 땀에 절어 소금이 덮게 앉은 레오타드, 발가락을 종이 테이프로 칭칭 감고 물집을 터뜨리고 달래듯 주무르던 손길, 파스 냄새와 땀 냄새가 후덥지근하게 배어있는 탈의실, 자기 한계와 단점을 절감하면서도 한 번 더 노력해보던 마음, 연습실과 무대 뒤의 하염없는 대기 시간을 견디게 해준 농담과 장난, 거기엔 겸허한 노력과 좌절, 연대와 질시, 따뜻한 격려와 냉혹한 줄세우기가 공존했다. 또한 기득권과 신흥 세력이 충돌하고 낡아버린 세계관이 균열을 일으켰다. 여느 분야처럼 말이다. 이 책에서 나는 발레리나로 호명당하기보다는 발레 전공자로서 하나의 직업군이자 사회현상으로서의 발레에 대해 내가 관찰해온 풍경을 나누고 싶었다. 나아가 무언가를 전공한다는 것의 보편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생활의 활력을 위해 때때로 즐길 때는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오래도록 허우적댈 때 펼쳐지는 애증의 파노라마를 말하고 싶었다.
나 자신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만들어 온 발레, 나를 매료시킨, 나를 좌절시킨, 때론 낡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러나 모른 척 뒤돌아설 수 없던 발레, 그 어지럽고도 애틋한 풍경에 대해 말하련다. 1장. 일만 시간을 견딘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유명 연예인이 친구의 오디션에 따라갔다가 얼결에 합격하여 데뷔했다는 얘기처럼 나도 친구 따라 발레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위층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를 따라 동네 무용학원에 등록했는데 막상 친구는 곧 그만두고 나는 계속한 것이다. 결과만 보면 왠지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다. 80년대 중반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선 발레가 여자아이의 교양교육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용학원에 갔다. 그땐 그게 당연했다. 발레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수업이 있었고 별로 비싸지도 않았다. 초등학생은 1학년이건 6학년이건 다 같이 수업했고 요일별 구분도 없었다.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운동도 하고 부채춤도 배우고 정체불명의 동남아풍 춤도 배웠다. 지금엔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있다면 발레 학원에 다니던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만둔다는 점이다. 운동으로 취미로 시작했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3에서 5학년쯤 떨어져 나가고 전공한 애들만 남게 된다. 나는 어쩌다 그만두지 않았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 다닌 무용학원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맞닿아 있는 상가 4층에 있었다. 아파트 상가이면서도 큰 유리창으론 해수욕장의 능선이 한눈에 보이는 끝내주는 위치였다. 여름이면 피서객 인파를 구경하며 수업을 하다가 레오타드 차림으로 내려가 바다 수영을 하기도 했다. 늘 햇살이 충분히 들어오고 하늘이 가득 보이던 그 연습실이 좋았다. 언니 동생들과 엉덩이를 발로 밟아주며 스트레칭을 연습하고 학원 구석에 있는 북이나 장구, 꽃바구니 같은 소품들로 노는 것도 재밌었다. 학원 끝나고 핫도그를 사 먹으며 바닷가를 잠시 구경하거나 함께 얘기 나누며 집에 걸어갔던 것도 좋았다. 하지만 발레를 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남 앞에 나서지 않아도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난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제잘제잘 재미있는 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목받는 것도 싫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언니가 끊임없이 수다 떨면 아빠는 이제 오키 좀 얘기해보자 라고 하셨고 나는 늘 별일 없었는데 라고 답하는 아이였다. 학교에선 딱히 잘하는 게 없고 주변에서 관찰하는 아이였다. 그렇다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던 건 아니었으리라. 매일 드나들던 발레 학원은 좀 달랐다. 거기선 매일 비슷한 음악을 들으며 비슷한 동작을 하더라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느낌이 아른거렸다. 친구들과 함께 춤추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속에선 나 혼자만 춤추는 것이기도 했다. 거기선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내가 느끼는 대로 좀 더 표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았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지만 즐겁고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처음으로 무용 콩쿠르에 나간 건 4학년 때다. 그전에도 무용학원 발표회로 무대에 선 적은 있었지만 워낙 여러 명이 우르르 무대에 섰던 거라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그런데 콩쿠르는 달랐다. 유난히 휑하고 컸던 무대였다. 사회자가 내 이름과 작품을 호명한 후 무대 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음악이 시작되자 몸에 밴 대로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작품 중간쯤 객석을 등지고 섰을 때였다. 조명 때문에 내 그림자가 막에 길게 드리워진 게 아닌가. 처음 본 내 그림자는 아름다웠다. 내가 만들어낸 움직임과 선이 마음에 들었다. 등에 내리쬐던 조명은 따뜻했고 나는 편안하고 충만해졌다. 그 강렬한 경험을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콩쿠르가 끝나고도 난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렇지만 내면에선 무언가가 바뀌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발레를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무대에 서면 즐거웠고 손끝 발끝이 찌릿하도록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었다. 발레는 내게 언어를 주었고 그 언어는 어린 나를 다독여 주었다. 춤에 말이 없다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다. 사람들은 발레에 말이 없어 답답하다고 불평한다. 스토리가 있는 발레 작품들을 보면 말 한마디면 될 일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배신하는 게 유치하다고도 한다. 무용수들 중엔 달변가가 드물고 그래서 멍청하다고 오해받기도 한다. 하지만 무용수들이 구사하는 움직임은 섬세하고 매혹적인 언어다. 현실의 말과는 다른 문법과 뉘앙스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한 언어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경험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새로운 언어를 감지한 이들이 무용수가 된다. 무용수는 언어에 매료된 사람들이다. 2장. 먼저 춤추라. 정상에서 버티는 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한국에 왔을 때의 일이다. 자하로바는 18세에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주영 무용수가 되어 브로그의 나이가 되도록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슈퍼스타 발레리나다. 그녀를 보면 유난히 긴 팔다리에 놀라게 되고 완벽에 가까운 테크닉에 경탄하며 20년도 넘게 심지어 아이를 낳고서도 흔들림 없다는 점에서 존경하게 된다.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타이틀 방어전이 더 힘든 법이다. 나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 스타로 떠오른 신데렐라 스토리보다도 정상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비결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라 바야데르 공연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참여한 그녀는 리허설에서 조명과 템포, 각종 무대 사인을 꼼꼼하게 맞추었을 뿐 아니라 헤어와 메이크업을 위한 분장사를 직접 데려오고 무대 의상과 자질구레한 소품까지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3시간에 달하는 공연이니 연기와 춤의 강약을 조절하기 마련이건만 그녀는 매 순간 온몸으로 춤췄다. 심지어 공연 후 수없이 반복된 커튼콜의 인사마저도 손끝까지 에너지를 내뿜었다. 발레 무용수는 워낙 금욕에 가까울 정도로 성실한 생활에 익숙한 이들이다. 하지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 보이는 이가 매번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놀랍다. 자하로바와 서면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해외 인터뷰 자료를 모아 읽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각국의 기자들은 그녀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인상을 물었지만 자하로바는 겸손하게 극장과 숙소만 다니느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세계를 오가며 활동하는 그녀에게 최우선의 임무는 자기 컨디션을 잘 관리하여 최선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 그러니 구경하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을 모두 미뤄두고 푹 자고 연습실로 향한다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했다.
링에 오르기는 쉬워도 거기서 오래 버티는 건 쉽지 않다고. 각광을 받으며 등단하기는 쉽지만 몸에 깊숙이 밴 성실함과 강인함이 없으면 끈질기게 버텨내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 명석함보다도 지구력을 갖춘 이가 소설가로서의 유통기한을 뛰어넘어 살아남는다고 했다. 끝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건 생각보다 쉽다. 대학 입시도, 콩쿠르도, 시험도 어쨌든 견디어내지 않는가. 그러나 목표를 이룬 후에도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난밤의 갈채를 바꿔서도 아침이면 모두 무너뜨리고 연습실로 돌아와 첫 블록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는 이가 정상에서의 나태함과 불안함을 이겨낸다. 초심을 잃기 쉬운 건 무용수만이 아니다. 작품도 장기 공연을 하다 보면 빗바래기 쉽다. 몇 달씩, 때론 몇 년씩 지속되는 공연을 매일 밤 가슴 두근거리며 만들려면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발레계에서 보기 드문 히트작인 매슈본의 백조의 호수를 생각해보자. 남자 백조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은 1995년에 초연한 이래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다. 언젠가 무용 비평가와 매슈본의 대담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비평가는 본에게 수년 동안 같은 작품을 공연해 오면서 어떻게 그 초심을 유지하냐고 질문했다. 무용단의 생리에 대해 잘 알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본은 여러 국가에서 수십 번을 공연하다 보면 타성해졌기 쉽다고, 그래서 작품을 착상하게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해 단원들과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초연의 설렘과 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대답했다. 그래, 누군가는 무대에 한 번 서려고 노력하지만 누군가는 그 무대 위에서 변치 않으려고 끝없이 노력한다. 발레단이 가장 나태해질 수 있는 작품은 호두깎이 인형이다. 나태함이라니 얼마나 발레와 어울리지 않은가. 평소의 공연은 몇 달을 연습하고도 기껏해야 일주일 안팎으로 마무리되니 늘 아쉽다. 하지만 호두깎이 인형은 매년 연말이면 두어 달을 매일같이 공연하는 데다 테크닉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으니 나태함이 스며들기 쉽다. 그럴 때마다 단장님은 무용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시곤 했다. 여러분은 어제도 그제도 몇 주 동안 해온 작품이지만 오늘 올 관객 중에는 발레를 난생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무대에서 복화술로 농담 나누던 무용수들이 화들짝 정신을 가다듬게 되는 한마디다. 프로의 정신은 너무 떨거나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쉽사리 나태해지지 않으면서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죽기 전에 춤추고 노래하라고? 춤을 찬양하는 잠언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래의 시. 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자가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도 하고 마크 트웨인이라고도 하는데 영어 원문도 제각각인 걸로 보아 구전시라 할 법하다. 지금도 캘리그래피 연습용, 책갈피용, 화장실 문장용 혹은 머그컵용 잠언계의 왕자를 지키고 있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는 주인공 김삼순이 삶의 바닥을 쳤을 때
우연히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쓰인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감동하시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두둥. 춤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살아라. 얼마나 낯간지럽고도 근사한 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춤추는 걸 누가 좀 보면 어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온몸이 굳어버리고 부끄럽고 그만두고 싶다는 건가? 그게 당연한가? 비슷한 논리로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이 나오는 걸로 보아 미상의 작가가 특별히 춤을 비하한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살아있음, 행복, 현재에 충실하기, 자신에게 솔직하기의 은유로 춤을 찬양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보지 않아야 비로소 편하게 춤을 출 수 있다는 전제가 못내 거슬린다. 비가 온다고 그 비가 지나가길 마냥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빗속에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역시 작자미상의 잠언,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다. 춤은 버킷리스트의 단골 아이템이다. 댄 페널이라는 잠언 작가가 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라는 책이 있다. 원제가 101 Things to Do in the Year 2000, 1999인 걸 보면 밀레니얼 맞이용으로 가볍게 나온 책인 모양인데 국내에선 죽음을 기억하며 메멘토 모리, 인생을 돌아보는 잠언록으로 20년째 인기다. 88개의 목록 중 하나가 댄스 강좌에 등록하라, 음악 분과로는 악기를 하나 배워라와 연주회 티켓을 4장 구입하라가 있다. 뭘 댄스 강좌에 등록하는데 죽음까지 생각해야 하나? 남의 눈 의식해서 용기 내지 못하고 화창한 날엔 생각나지 않고 평소 해야 할 일의 리스트에는 낄 수 없는 신세인 춤. 춤이라곤 쳐본 적 없는 이들의 찬사가 공허하다. 춤에 있어 넘사벽 잠언가로 해블록 앨리스를 들 수 있다. 영국의 의학자이자 성과학자인 역시나 춤이라곤 쳐본 적 없는 그가 쓴 생명의 춤에는 춤에 대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가 들어있다. 번역해보자면 이렇다. 춤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왜냐하면 삶을 단지 번역하거나 추상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춤은 삶 그 자체다. 가장 고결하다니, 가장 감동적이라니, 게다가 예술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니. 춤추는 건 세상의 우주적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과연 당대 최고의 무용가들이 앞뒤 안 가리고 자기 만트라로 삼을 만하다. 춤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찬 이 책에서 가장 낭만적으로 인용되는 건 다음의 카더라 통신이다. 아주 먼 옛날 원시 사회에서 부족과 부족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건네던 최초의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넨 무슨 춤을 가지고 있니? 였대요. 대화를 나눌 때든 관계를 맺을 때든 춤은 시작이자 끝인 거죠. 내가 번역한 말이 아니다. 2018년도에 국립현대무용단이 댄서 하우스라는 기획 공연을 했을 때 출연한 스트릿 댄서 서일영이 한 말이다. 아프리카 반투 부족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앨리스의 책에서부터 인용을 거듭하며 떠돌았다. 사실은 앨리스가 잘못 인용하여 왜곡시킨 이야기로 90년대 무용학자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논문을 쓴 바 있음에도 계속 떠돌다가 한국에 상륙했다. 앨리스 자신이 그러했듯 춤엔 도통 문외한이지만
괜히 감동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리고 자기 분야를 옹호하고픈 무용가들이 있는 한, 춤이 삶이고 삶이 춤이라는 식의 잠언은 영원히 힘을 잃지 않고 우리 곁을 배회할 테지. 오랫동안 무용을 전공해 오면서 나는 춤에 대한 허풍스러운 찬사, 니체는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을 믿는다고 했다지. 으쓱할 때보다 불쑥불쑥 꽂히는 멸시에 진저리 칠 때가 많았다. 8살에 무용학원을 다닐 때부터 명절에 친척 집에 가면 어른들은 다리 한번 찢어봐라 고 하곤 했다. 어린 나이에도 난 어른들이 훅 뱉는 말이 싫어 끝내 하지 않았다. 내가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게 겨우 다리 찢기인가? 고등학교 땐 무용부 친구들이 함께 자율학습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희들은 너희 이름 한자로 쓸 줄이나 아나?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고개 숙이고 혼나던 와중에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당돌하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인간으로서 무시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바로 사과하시고 친구들은 서러움에 울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사과했던 이유는 내가 무용하는 애인데 의외로 성적이 좋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성적이 곧 권력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내게는 발언권이 있음을, 상대적으로 성적이 나쁜 친구들에게는 발언권이 없음을, 그래서 내가 총대 메고 항의할 수 있음을 난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춤 장르 중에서도 발레는 평판이 좋다. 왠지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역사와 전통이 있어 보인다. 사람들은 발레라는 기호를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내세우고 싶어한다. 그 중에서도 발레리나에 대한 세상의 찬사는 너그럽다. 럭셔리 잡지의 화보, 아파트나 은행 광고, 문화가 산책 코너, 노래와 그림, 귀금속 브랜드, 펜시 문구 디자인에서 발레리나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발레 무용소는 일상에서 냉소와 혐오로 가득한 시선을 대면하곤 한다. 시집은 잘 가겠다만 번듯한 직업은 아니군. 공주병에 사치스러울 거야. 머리 나빠서 공부 못했구나. 집에 돈이 많았나 보네. 남자 여자가 몸을 맞부딪히고 춤추면 사생활도 문란한 것 아냐? 발레하는 남자는 어딘가 남자답지 못할 것 같아. 내 자식이 한다고 나서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흠모할 수 있달까? 빌리 엘리어트의 아빠와 형처럼 말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춤추고 노래하라 류의 잠언이 달갑지 않다. 맛있다는 식당에 가보듯 최신 가요 스트리밍 켜보듯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춤추는 세상이 100배 1000배 낫다. 잠언 생산자들이여, 남 보고 춤추라 하지 말고 먼저 춤추라. 하나 더, 비장하게 춤추지 말라. 3장. 나를 매료시킨, 좌절시킨, 때론 낡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러나. 레오타르치는 왜? 발레 만화 댄스 당쇠르는 일본 장르 만화가 의뢰 그러하듯 천방지축이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주인공이 우연히 발레에 입문하여 노력, 청춘, 성장, 라이벌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야기다. 1권은 주인공 준페이가 어떻게 발레에 입문하는지, 특히 어떤 문화적, 심리적, 가족사적 저항을 딛고 발레에 매진하게 되는지 구구절절하다. 발레는 남자가 진지하게 할 분야가 아니라는 편견이 진동하는 가운데 준페이는 이성 친구 미야코의 호감을 얻으려고 얼결에 발레 수업에 갔다가 발레 선생님으로부터 레오타드를 건네받는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어야 할 줄 몰라 쩔쩔매는 입고 나서 민망해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남자가 발레를 하기 위해 복장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남성 속옷인 댄스 벨트를 착용하고 레오타드 입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준빼의 통과 의례가 된다. 개그 콘서트에서 여러 해 전에 유행했던 코너 발레리노는 레오타드 입은 남자를 희화화하는 걸 동력으로 삼았다. 하얀색 유니타드를 입고 금발 가발을 쓴 개그맨 서너 명이 나와 오직 사타구니 가리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 동작을 성공하거나 실패하며 관객을 웃겼다. 이 코너는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그 인기에 덩달아 주역급 발레리노가 동작을 지도했다는 기사도 나왔지만 난 그걸 보는 남자 발레 무용수들의 속마음이 궁금했다. 대놓고 놀림받았다고 느꼈는지 이제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는지 말이다.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혹은 발까지 달라붙는 옷을 통칭하는 레오타드는 프랑스의 공중고개사인 쥘 레오타르의 이름을 물려받았다. 공중근의 세계를 넘나들며 날아다니는 고개로 유명했던 그는 안정과 민첩성을 위해 몸에 딱 붙게 니트로 짠 옷을 고안해냈다고 한다. 레오타르가 죽은 후에 발음도 틀린 채로 전파된 레오타드는 쓰임새 많은 활동복이 되었다. 온몸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기 위해 걸리적거리지 않는 옷을 입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일 터. 섬유기술의 발달로 스판텍스나 라이크라처럼 탄력적이고도 내구성 좋은 소재가 등장하면서 레오타드는 여러 분야로 전파되었다. 아크로바틱뿐만 아니라 발레, 체조, 피겨스케이팅, 레슬링, 에어로빅, 수영, 사이클 등 격렬한 움직임을 행하는 분야에선 각자의 방식으로 특화된 레오타드를 입는다. 모든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방해한다는 점에서 레오타드는 의복의 기본값이라 할 수 있다. 발레 무용수에게 레오타드는 엄숙한 의복이다. 레오타드야 매일 입는 것이지만 레오타드만 입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 대학 입학 시험이나 발레단 오디션에서 여성은 검은 레오타드에 분홍색 타이츠, 남성은 흰색 반팔 레오타드에 검은색 타이츠를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평소 입던 워머나 티셔츠, 스커트를 벗어버리고 타이츠와 레오타드 차림으로만 선 무용수들에겐 긴장감이 감돈다. 레오타드는 엑스레이처럼 무용수의 골격과 근육과 건, 자세의 정렬과 테크닉을 일말의 분칠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무용수들은 화려한 튀티보다도 간결한 레오타드만 입고 무대에 서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 레오타드의 엄숙함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레슬링 경기엔 명확한 복장 규정이 있다. 레오타드만 입는다는 것은 평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이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레오타드만 입고 링 위에 선다는 건 계급장 떼고 맞붙는 것이다. 그때까지의 명성이나 성취를 모두 뒤로 한 채 현역으로 도전함을 뜻한다. 하지만 링 밖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쫄쫄이의 낙인은 강하다. 그들은 군살과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는 레오타드가 영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특히 남성들 말이다. 몸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레오타드라면 왜 남성에 대해서만 유독 못 견뎌하고 우스워야 하는 것일까? 레오타드는 똑같은 소재로 몸을 고루 감싼다.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와 굴곡에 대해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볼썽사납다고 구분지으며 배관시하는 건 인간의 눈일 뿐이다. 야하다고, 품이 없다고, 남성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이들이야말로 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다.
몸을 몸으로 바라보는 대신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 발레 무용수들은 레오타르 씨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발레리노를 보고 깔깔대는 이들에게 정색했으면 한다. 물질하는 해녀의 잠수복을 비웃지 않듯, 소방관의 두꺼운 방화복을 우스워하지 않듯, 발레리노의 레오타드가 개그의 소재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 레오타드는 레오타르 씨가 공중에서 정밀하고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해준 작업복이자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해주니까. 외모 지상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발레 무용수는 아름답다. 조망만한 머리에 길쭉한 팔다리, 가늘고 탄탄한 근육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연장 로비에 발레단 단원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 머리 위로 조명이 비치는 듯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엔 칼날이 돋아 있다. 다리를 얻은 대가로 칼로 애는 고통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어공주처럼 이 아름다움은 고통을 담보로 얻은 것이다. 무용수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다. 그런데 춤만 잘 추면 좋은 무용수가 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발레에서는 신체 조건이 춤만큼이나 중요한 재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상적인 신체 조건은 믿을 수 없이 편협하다. 중략. 얼굴 역시 중요한 신체 조건이다. 한마디로 못생기면 성공하기 힘들다. 사람에게 대놓고 못생겼다고 한다고? 슬프지만 그렇다. 못생겼던 걸로 유명했던 발레리노로 쥘 페로를 빼놓을 수 없다. 너무나 춤을 잘 춘 나머지 공기인간이라고 불렸던 무용수. 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그에게 스승은 사람들이 네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돌고 뛰라고 했다. 페로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 당시 유명한 비평가는 페로가 못생기고 상체도 우락부락하니 빼어난 하체만 감상하면 된다고 평했다. 찬사라고 한 말이다. 페로는 19세기 사람이다. 이젠 많이 달라졌냐고? 슬프지만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함께 무용학원에 다니던 친구 중에 유독 이상적인 신체 조건과는 거리가 먼 아이가 있었다. 춤을 정말 잘 추고 발레를 사랑했던 아이지만 선생님들마다 한숨을 쉬며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너는 예고도 가기 힘들 것 같구나. 그 애가 평생 겪던 좌절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페로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 이쯤 되면 인정하자. 발레는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 세계다. 예전보다는 덜하다고 항변해봐도 오늘날의 잣대에선 한참 뒤떨어졌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매, 피부색, 키, 장애 등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발레에선 어째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는다. 발레를 보이는 몸의 예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몸이 필수 조건이라고 본 탓에 수많은 이들이 담장 밖으로 밀려나고 수치심과 좌절감을 삼켜왔다. 언제까지 외모지상주의 세계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각자도생해야 하는 걸까? 미카엘라 드 프린스라는 발레리나가 있다. 시에라리온 전쟁 고아인 그녀는 상체에 퍼진 백반증 때문에 악마의 자식이라고 버림받았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발레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스타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포지션으로도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발레의 이상적인 몸의 규범에서 한참 벗어난 드 프린스가 보란듯 활약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쾌감을 준다. 개인이 너무 큰 짐을 짊어지는 게 안타깝고 소수의 성공이
전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예외들이 모여 고집스러운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발레가 서로 다른 몸을 그 자체로 품을 수 있는 장르가 될 수 있을까? 발레의 아름다움이 민주적일 수 있을까? 다리가 길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각각의 몸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 발레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내가 늘 고민하는 지점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발레 전공자로서 들려주고 싶었던 특별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